네, 다음으로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7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취 기준을 일단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평가의 유형을 선정하고 어떤 내용을 평가할지 내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수업 및 수행 과제 설계, 활동지 및 평가 도구 제작,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 루브릭. 평가 루브릭이 요즘에 말이 많이 쓰이는데 선생님들께서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채점 기준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첫 번째 성취 기준 분석인데요. 일단 성취 기준이 그 성취 기준에서 다루는 내용이 지식, 기능, 태도 중에 무엇이 주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성취 기준이 지식만 다룰 수도 없고 기능만 다룰 수도 없지만 주로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든 국어과 성취 기준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이거는 지식에 좀 치중된 성취 기준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한다. 면담을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나 태도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유형을 정하는데 지식이면 주로 지필평가, 그리고 기능이나 태도이면 주로 수행평가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는 지필평가로,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한다는 수행평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해야죠. 평가 내용은 사실 수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면 평가 내용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이런 게 평가 내용이 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하기는 부모님 면담하고 면담 내용을 글로 표현하기, 이런 거를 이제 평가 내용으로 선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가 내용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정해야 돼요. 평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고, 이 평가 방법은 사실 수업 방법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정하면 수업 방법을 정하는 거나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요거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이 평가 내용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건 논술형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면담 성취 기준은 직접 면담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면담의 과정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보고서법, 그리고 학생의 어떤 면담의 과정을 적은 거를 이제 평가하는 포트폴리오. 예, 포트폴리오가 좀 결과 중심의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프로세스 폴리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 내용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혜진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등장한 교육운영팀 부팀장 김혜진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과정 중심 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실 때 그래 좋다,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평가 방법을 어떠한 수업 방식에 어떠한 학생의 핵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했던 책은 저희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평가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하시기 좋은 가장 좋은 평가 방법들을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평가 방법은 논술형 평가입니다. 이 논술형 평가는 어떠한 학생의 핵심 역량이나 성취 기준을 평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가장 좋으냐, 학생들의 창의성 또는 문제 해결력 또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 싶을 때 이러한 논술형 형태의 평가를 사용하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논술형 평가는 배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는 평가라고 아주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때 선생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논술형 평가 자체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단순하게 인출하는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이 어떻게 하면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을 개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그런 장면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평가는 구술형 평가입니다. 이 구술형 평가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평가일 텐데요. 학생 개개인의
발표 장면을 평가하는 그러한 형태의 평가입니다. 이 구술형 평가는 창의적인 생각과 학생 가치관을 판단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무엇보다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구성원들과의 담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평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시해드리고 싶은 평가는 토익토론 평가의 형태입니다. 이 토익토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서 수업 안에서 활용도 많이 하시고 평가의 방법으로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사실상 이 토익토론 평가를 사용하실 때 꼭 선생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국어교과 같은 경우에는 토익토론을 잘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잘 펼치고 근거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세우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성취 기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국어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 안에서는 토익토론을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은 좋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타교과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예체능에 해당되는 다양한 교과 안에서 토익 토론을 평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꼭 평가의 기준 안에 이 학생이 성취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성취 기준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조금 신경을 써서 제시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기껏 계획했던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토익 토론이 국어과의 성취 기준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토익 토론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이들의 몰입도도 높으며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평가 방법이죠. 네 번째로 제시해드리고 싶은 평가 방법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시도해보고 싶어 하시는 평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젝트가 좋은 이유는 프로젝트의 계획부터 실행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의 전체 과정을 모두 다 평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간단하게 프로젝트의 평가 방법이 있다. 여러 개의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만 안내를 드리고 아마 이 이후에 8월 달에 실시가 되게 될 저희의 성장 교실의 다음 교육 과정인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요구되는 기준이나 프로젝트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저희 8월 달에 성장교실 팀에게 그 부담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교육 과정을 다 평가할 수 있고 주제 중심 교육 과정의 아주 효과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바로 관찰법인데요. 이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주 높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평가 결과에 관련된 학생들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정 중심 평가가 수업 도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본인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을 요구하게 될 때 교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평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관찰법에 해당되는 평가 방법으로는 일화기록법, 체크리스트, 평정척도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방법을 저희가 오늘 진행되게 될 성장교실 안에서 실제로 한번 선생님들께서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서 본인의 특성과 본인의 교과와 본인의 지식에 맞는 실질적인 관찰법은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평가 기준이 바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입니다. 이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는 사실상 어떠한 평가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정의적 영역의 평가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학력이라는 개념 안에 새롭게 어떤 개념이 들어왔느냐 정의적 영역까지도 학력의 개념에 포함을 하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정의적 영역이라고 얘기하면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과연
어떠한 영역을 평가하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의적 영역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과제 집착력, 전공 적합성, 학습에 대한 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이나 교과의 지식, 교과의 학습을 대하는 학습자의 마음가짐 또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평가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평가가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성장교실 안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장교실 안에서 배우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을 마련했는데요. 이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이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평가의 부담감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그리고 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시키는 과정 역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그냥 학급 안에서 아이들의 인기투표 또는 단순한 학습 동기 유발이 될 뿐 의미 있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위한 의미 있는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학기 초에 아이들과 몇 번의 훈련을 통해 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본인 또는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의 방법을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통해 저희는 개인의 가치관 또는 본인이 수업에 임하는 학습 결과에 대한 자아 성찰 이런 것들이 가능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평가 도구 및 방법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교실에서 만나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에 따른 평가 내용에 따른 평가 방법까지 정했으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서 수업의 과정이랑 수업 과정에 따른 수행 과제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수행 과제를 구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제적인 맥락, 우리 학생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어떤 사회와 연결된 그런 과제를 제시해야 되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기능, 태도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과제, 그리고 지식, 이해 요것만 아니라 분석, 적용, 종합, 평가 이런 좀 고차원적인 사고까지 할 수 있는 수행 과제를 제시하면 좋고 그 다음에 수행 과정 중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과제 그리고 비구조화된 문제인데 비구조화된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딱 짜여진 선형적인 과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뭔가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뭔가 좀 다양한 생각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들을 비구조화된 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 개발할 때 유의할 점인데 가장 중요한 게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과제로 해오라고 과제로 내주면 이게 학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 주변에 형, 누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고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교사가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학생끼리 상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과제여야 합니다. 성취 기준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학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과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과제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면은 특정한 소수의 학생만 잘 해서 점수를 받겠죠. 자, 그래서 수업 과정 및 수행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차시에 맞게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든 면담 과정을 이제 제가 했던 건데요. 일단 첫 시간에는 면담의 방법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면담을 계획해 보는 거죠. 주제를 정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유의사항은 뭔지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 과제는 면담 계획서 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담 질문을 생성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질지, 주요 질문도 생각하고 주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을 때 어떤 추가 질문을 던질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수행 과제는 주요 질문, 추가 질문 만들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직접 부모님을 면담하고 내용을 메모해오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면담을 해왔으면 면담 내용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이제 수업이면은 여기에서의 수행 과제는 면담 내용을 소개하는 글 초고 쓰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글 초고 쓴 거에 대해서 상호 비평 및 자기 평가를 이제 또 하면은 여기 수행 과제도 상호 비평 및 자기 평가가 되는 거예요. 또 상호 비평 자기 평가하고 아이들 글 고쳐 쓰고, 고쳐 쓰는 수업이면은 당연히 수행 과제는 재고 쓰는 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수업이랑 사실 수행 과제랑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수행 과제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해서 뭔가 산출물을 제시해야 되는 좀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과정과 수행 과제까지 개발을 하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가서 활동지 및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거죠. 방금 예로 들었던 면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지를 개발을 했어요. 면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 그 다음에 면담 계획을 세우는 부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 그 다음에 면담, 직접 집에 가서 면담한 다음에 메모를 해오는 칸, 아이들이 직접 메모를 해와야죠. 그래서 뭐 면담 메모할 때 조건 이런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수행 과제, 면담 내용, 면담한 거를 정리한 다음에 글로, 면담의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또 과제 이렇게 주고, 이제 평가 도구로서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 상호 평가는 네, 이렇게 친구들이 어떤 친구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해보게 했고, 그다음에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 평가도 이렇게 해보게 했었죠. 자, 그다음에 평가 내용 토대로 글 고쳐 쓰고 또 다시 평가하고, 네, 이렇게 활동지랑 그 평가 도구까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평가 루브릭, 채점 기준표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평가 루브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평가 루브릭이 뭐냐? 쉽게 말하면 채점 기준표예요. 평가에서 사용하는 점수 또는 등급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채점 방법이면서 결과 표현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읽으면 이제 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항상 작성을 이제 사실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 면담했던 수업에서는 이렇게 평가 루브릭을 짰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에 보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수준이 A, B, C, D로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학생의 특성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면담 대상자와 주제를 고려하여 주요 질문과 후속 질문을 제시했는가? 요 영역에서 가장 잘한 아이는 이런 특성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면담 대상자와 주제에 적합한 주요 질문을 제시하고 상대 답변에 적절한 후속 질문을 제시해서 구체적인 답변까지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학생의 그 메모 용지에는 주요 질문과 후속 질문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답변도 구체적인 답변들이 적혀 있겠죠. 이런 걸 예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으로 자란 아이는 이런 특성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면담 대상자와 주제에 적합한 주요 질문과 후속 질문을 제시했다. 근데 이제 후속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좀 끌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루브릭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루브릭의 기능은 뭐냐면, 일단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교사가 학습자의 산출물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급이 10개면 교사가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가는 과목들도 있는데, 그 교사들 간의 어떤 일관성이나 신뢰성도 좀 유지를 해줍니다. 여기 3번에 있죠. 채점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좀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나 과제 기대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하기 전에 이 평가 루브릭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구나.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가 루브릭을 미리 제시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가 루브릭에서 조금 더 나가면 학생들의 예시 답안을 교사가 만들어서 주거나 이미 학생이 했던 예시 답안을 구해서 학생들한테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좀 더 와닿겠죠. 자, 그런 다음에 평가 루브릭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실행을 하고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하는데 방금 이제 평가 도구도 잘 만들고 교사가 중간에 아이들 간의 상호 평가도 하고 자기 평가도 하고 교사가 관찰 기록도 꼼꼼하게 하고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도 나와 있고 그러면 방금 본 평가 루브릭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종합한 다음에 생활기록부의 어떤 특성 기록할 때에는 뭐 수업의 과정 그리고 학생이 수업 중에 보이는 학습 태도 그 다음에 학생의 성취 수준과 습득한 학업 역량 그리고 학생의 성취 수준과 관련되거나 꼭 관련되지 않더라도 꼭 드러내야 되는 어떤 학생의 특성이나 장점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한 그 면담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들 한 학기 평가한 건데 여기에서 파란색 글씨는 태도에 대한 영역입니다. 개별 과제에 몰입함, 모둠 활동에서도 명랑하고 활발하게 모둠 활동을 주도함.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그 학생의 좀 독특한 특성이죠. 과제 수행에 있어 유창하고 참신하게 과제를 수행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부모님 면담하기 수업에서는 주제 및 대상에 적절한 주요 질문 및 후속 질문을 구성하여 부모님과 면담하고 구체적으로 메모한 후 면담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글로 표현했다. 이렇게 아이들의 성취 수준을 빨간색으로 된 게 성취 수준이죠. 성취 수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학기 이제 평가로 한 건데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